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KTX 강릉선 동해 연장선의 정동진역 정차가 확정됐습니다.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에서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천안시를 경유하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두 곳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양산타워가 LED 조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5일에는 민주평화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민주평화당의 제160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자는 내용과 의원 정수를 10% 확대하라는 내용으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부조리 문제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왜 천억짜리, 수천억짜리는 40%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 서민의 아파트는 70%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서민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제발 대기업들의 빌딩 매매를 70%로 올리든지 하는 것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 아닙니까? 이어 정 대표는 공시가격 통계 조작에 관련된 공기관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주현 최고위원은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최소 5%는 확대해야 여당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력이 생길 것이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원 정수를 10% 확대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5%를 확대하는 결단을 했을 때 비로소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연대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면서 현재 여당에게 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몽골 성긴 하이르 항구 대표단이 강북구를 방문해 두 도시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몽골에서 국외 우호교류 협정서를 교환한 두 도시는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긴 하이르 항구 대표단이 지난 23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강북구를 방문했습니다. 상당수랭 구청장과 호약 바타르 구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입국 첫날 환영 만찬과 둘째 날 서울 명소 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셋째 날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강북구청 주요 공직자와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두 도시의 교류 과정을 담은 동영상 상영과 기념품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몽골 대표단은 두 도시의 협력을 확대하고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강북구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둘러보기 위해 국립 4.19 민주묘지와 우이동 봉황각을 견학했습니다. 강북구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지난 7월 몽골 성긴 하이르 항구를 찾아 국외 우호 교류 협정서를 교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도시는 경제와 교육, 환경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앞으로 자매결연 체결까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북구는 국제 교류를 통한 혜택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21세기 글로벌 도시 조성에 더욱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수도군단 51사단은 지난 4월부터 모락산 일대에서 6구의 유해와 196점의 유품을 발굴했는데요. 이에 의왕시는 조국과 가족의 품에 돌아온 6명의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26일 고천 다목적 체육관에서 의왕 모락산 전투 6.25 전사자 발굴 유해 연결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결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한 참전 용사, 유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며 추모의 시간을 갖고 유해 발굴에 참여한 장병들의 노고와 발굴 성과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은 추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남시는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 위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대기자 없는 초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은행 1동에 개소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에 이어 위례동에 2호점을 개소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사회복지법인 구패밀리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데요. 위례역 푸르지오 아파트 내 97제곱미터 규모의 2개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센터장과 시간제 돌봄 선생님 2명, 조리사 1명이 20명의 아동을 돌보게 됩니다. 운영은 상시로 이루어지는 시간제와 종일 돌봄, 그리고 일시 긴급 돌봄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밤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저녁 6시까지 돌봄이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방학 중에도 8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 특히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료도 간식비와 프로그램 비용을 포함해서 한 달에 10만 원 이내로 책정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 시간 동안 숙제 및 독서 지도, 예체능, 식사 제공 등이 이뤄집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해 올해 총 4호점 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32개소로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해까지 연장 운행되는 KTX 강릉선이 이제는 강릉 정동진역에도 정차합니다. 코레일 강원본부는 KTX 강릉선 동해 연장선이 정동진역과 묵호역을 거쳐 종착역인 동해역에 정차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열차 개통 일정과 운행 횟수 등은 국토부의 열차 운행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통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선은 서울역에서 현재 주중 36회, 주말 5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시속 250km를 달려 강릉역까지 2시간 내에 주파해 정동진역에도 2시간 이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KTX 강릉선이 동해까지 이어져 정동진역에 정차할 경우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복지관 이용자 및 가족들과 함께하는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횡성실내체육관에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자 및 가족 16개 자원봉사단체와 후원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느티나무 합창단과 두드림 난타팀 등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과 기념사 및 축사, 성과 보고 등이 진행됐는데요. 더불어 행사장 주변에서는 복지관 이용자들의 작품 전시 및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개관한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0년 동안 횡성 관내 장애인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여가와 직업재활, 기능 향상, 기획 지역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평창 바위공원에서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100여 명, 진행 요원 및 임원 50여 명 등 전국에서 활공인들과 패러글라이딩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창 바위공원 내 주차장에서 평창군 패러글라이딩 협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진행돼 장암산 해피700 활공장으로 이동해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패러글라이딩 협회의 주관과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정밀 착륙 7개 부로 나눠져 학생, 어르신, 여성, 연습조 종사, 선수부 등으로 나뉘어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해외 의료관광 홍보센터장과 해외 에이전시 대표 등 7개국 42명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점프인투 대구 메디투어 2020이란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메디시티 대구의 새로운 10년,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내년 의료 관광객 3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29일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대구 의료 관광의 주요 성과와 대구의 의료, 경북의 관광을 결합한 상생협력 상품 등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순으로 각 국가별 의료 관광 동향과 환자 유치 사례를 소개하고
메디시티 대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컨퍼런스 행사를 마치고 엑스코에서 열린 2019 제2회 아태 안티에이징 코스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해 의료기기 구매 상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4일 울산 남구 두왕동에 위치한 테크노 산업단지에서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은 과학기술 정통부 주관 정보통신기술 융합 인더스트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총 354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11월 25일 준공됐으며 정보통신기술 창의 융합센터,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도모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조선해양 산업뿐만 아니라 타 제조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1월 남아공 더반을 방문해 큰 성과를 안고 돌아왔죠. 대전시가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총회를 대전만의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행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이스 산업의 메카를 꿈꿔온 대전시가 전 세계 140개국, 천여 개의 도시와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인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총회를 국가적 행사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총회 준비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기획단, 조직위원회로 전담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며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도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총회를 계기로 대전이 국제회의 거점 도시이자 지방외교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이치대전TV 페이스북에서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총회 대전 유치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KTX 오송역 일대가 국도 철도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송역을 중심으로 철도산업 발전을 견인할 핵심 시설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으며 오송역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X축 철도망의 유일한 분기역인 KTX 오송역. 지난 2010년 11월 1일 개통한 후 하루 최대 이용객 수는 35,44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용객 연평균 증가율도 27.6%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송역을 중심으로 오송이 국도철도 사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청북도는 최근 철도교통관제센터 오송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열차의 운행과 안전을 총괄하는 관제센터는 2021년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철도 종합시험선로가 오송 인근에 준공됐습니다. 시험선로는 철도 차량 주행시험과 콘크리트 궤도 내구성 시험 등 9개 분야 198개 항목 시험이 가능합니다. 국비 270억 원이 투입된 철도 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도 지난 4월 오송에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시설은 평시와 혹한, 혹서 등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 안전운행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곳으로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을 위한 열차 시운전도 진행합니다. 한편 오송에는 녹색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는 무가선 트램 시험선도 구축됐습니다. 무가선 트램은 한 번 충전으로 25km 이상 주행 가능한 노면 전차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KTX 오송역 이용객 800만 명 돌파를 확신하며 앞으로 철도 관련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지난달 27일 머두박물관 회의실에서 보령축제관광재단 제43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12월에 개최되는 대천 겨울바다 사랑축제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대천 겨울바다 사랑축제는 낭만적인 겨울바다를 배경으로 크리스마스 불꽃축제, 연인과 함께하는 1박 2일 로맨틱 투어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로맨틱 투어에 참가하려면 12월 13일까지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참가자에게는 오션뷰 호텔 숙박과 스카이바이크, 지트랙 등 체험을 지원합니다. 천안시가 천안시를 경유하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2곳의 명칭을 변경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선에 위치한 입장휴게소는 입장거봉포도 휴게소로, 부산 방향 하행선의 천안휴게소는 천안호두휴게소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명칭으로 변경되는 건데요. 휴게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천안 특산물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바뀐 휴게소 명칭은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천안휴게소로 불리는 단순 명칭을 천안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거봉포도와 호두를 사용해 변경하게 됐는데요.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명칭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칭 변경 확정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측과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안내 표지판 등 기존의 명칭을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어서 우리 시의 자긍심과 특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휴게소 명칭 변경을 통해 삼거리 휴게소와 망양 휴게소 등 천안을 통과하는 4곳의 모든 휴게소가 천안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천안시는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대기 환경정보 사이트인 에어코리아와 연계해 미세먼지 농도를 양산타워 LED 조명을 통해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LED 조명은 매일 일몰시부터 밤 11시까지 켜지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0에서 15일 때는 좋음을 나타내는 파란색, 보통은 녹색, 나쁨은 노란색, 75 이상의 농도를 보일 땐 매우 나쁨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대기 환경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산타워 조명 색깔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대기 오염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지진 트라우마 센터를 열었습니다. 포항 지진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재난 피해 심리 지원에 본격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발생 2년을 맞아 27일 흥해읍 신시가지에서 마음 치유를 위한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시민들과 함께 트라우마 치유 시설과 장비, 힐링 공간 등을 함께 돌아보며 진행됐습니다. 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포항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진 트라우마 센터는 피해가 가장 컸던 흥해읍 중성로에 건립됐습니다. 2층에는 안내 데스크, 심신 안정실, 초기 상담실 등이 설치돼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3층에는 상담실과 검사실, 치료실, 프로그램실이 마련돼 더욱 정밀하고 세심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된 트라우마 센터는 자연재난에 대한 전국 최초의 재난 심리 지원 전문 시설로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체험 및 상담 프로그램,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등 재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곳곳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일회용품 없는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주시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장례식장, 자활기업, 시민사회단체 등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는 4일 일회용품 없는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고 현재 일회용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례 문화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처럼 일회용품 없는 장례 문화 확산에 나선 것은 전주 지역 17개 장례식장에서는 연간 4,800여 건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음에도 장례식장이 일회용품 줄이기 규제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복지환경 관계자는 법령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마음이라며 전주 지역 장례식장 및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솔선수범해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전주 소식입니다. 전주시는 한국전쟁 때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유해 발굴을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한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전주시가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유해 발굴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30여 개체의 유해와 유품 등이 발굴됐습니다. 시는 효자동 황방산 일대에서 지난 8월부터 추진해온 전주 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두개골과 치아, 다리뼈와 팔뼈 일부 등 최소 30여 개체의 유해가 확인됐고 희생 당시 사망자가 입고 있던 의복의 단추와 신발굽, 벨트 등의 유품도 출토됐습니다. 발굴을 담당한 박현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실장은 유해 발굴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하는데 유해 발굴 등 추모 사업을 통해 희생된 분들의 아픔과 한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정읍을 대표하는 곳인 내장산 국립공원에는 매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마침내 생태탐방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읍시가 환경부와 3년간 추진한 내장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이 지난달 29일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정읍시 내장 호반로에 위치한 내장산 생태탐방원은 총 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으로 생활관, 강의실,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탐방원은 정읍사와 조선왕조실록 보존터인 용구람, 국가생태관광지 솔티마을 등 우수한 생태와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해 생태관광의 거점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내장산 생태탐방원은 가을철에 집중된 내장산의 탐방 이용 형태를 사계절 찾는 생태관광지로 변화, 발전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러스월드 백일홍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SFO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이어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오페라단인데요. 지휘자 김은선 씨가 2021년 8월부터 5년간 SFO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메이저 악단에서 음악 감독을 맡은 첫 번째 여성이 됐다면서 그녀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여성이 오페라하우스의 음악 감독을 맡은 건 아주 파격적인 일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할머니께서 수년간 여성 의사로 묘사돼 왔지만 지금은 그냥 의사로 불리고 있다면서 첫 여성 음악 감독이 된 게 정말 기쁘면서도 다음 세대에선 여성 지휘자가 아닌 그냥 지휘자로 불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선 씨는 앞으로 다가올 시즌에 공연을 계획하고 또 오케스트라 오디션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 작품인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공연도 지휘한다고 하는데요. 이 오페라단의 두 번째 100년의 예술적 방향성을 구축할 거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커피 사랑은 정말 대단하죠. 이탈리아 커피협회에 따르면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카페가 15만 곳 이상이고요. 2018년 한 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5.9kg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커피를 사랑하는 이탈리아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한 전통적 제조법이 10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에스프레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보호단체의 조르지오 카발리니 회장은 이탈리아 에스프레소에는 잔잔한 커피 거품이 있다면서 다른 어떤 커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훈련된 바리스타에 의해 20에서 27초 사이에 내려져야 하고요. 컵 안의 커피 양은 13에서 26g, 온도는 90에서 96도 사이여야 하죠. 그리고 바닥이 좁은 도자기 컵인 데미타세의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한편 앞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각국의 음식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 터키식 커피, 그리고 이탈리아의 나폴리 피자 조리법이 이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고요. 벨기에의 맥주 양조법도 문화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내년 1월에 개막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유러피언 투어에 초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인 ESPN은 타이거 우즈가 초청료로 300만 달러를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5억 7천만 원인데요.
우즈는 지난해에도 이 대회의 제의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 개막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유러피언 투어에는 총 상금 350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뭘까요? 우즈는 단지 너무 멀어서 가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골프가 그런 부분을 치유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 대회에 출전하기로 한 동료 선수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셈이죠. 작년에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살해됐는데요. 사우디 정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필 미컬슨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피닉스 오픈 대신에 사우디 대회에 출전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미컬슨은 가보지 않은 곳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민형으로 가득 찬 아이스링크.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2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자이언트 스타디움에서 홈팀인 허시베어스가 첫 골을 넣자마자 관중석에서 고민형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인형부터 어른만한 고민형까지 팬들이 던진 인형들로 아이스링크는 발 디딜 곳 없이 가득 찼는데요. 테디베어 토스는 아메리칸 하키리그의 허시베어스가 매년 12월에 여는 연례 행사입니다. 팬들이 던진 인형들은 크리스마스에 인근 자선단체들에 보내지고요. 로열석 시즌권을 보유한 팬들은 이 고민형 1개당 1달러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올해로 19번째인 테디베어 토스. 올해에는 45,650개의 고민형이 모여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허시베어스는 이날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뿐만 아니라 연장승부 끝에 값진 승리도 거머쥐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추운 아이스링크가 이날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플러스월드였습니다.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스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